오늘은 미술비평, 가치를 쓰다 그 첫 번째 시간 같이 한번 감상하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록웰의 미술비평가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캔버스 유체물감으로 제작되었고요. 1955년 4월 16일자 썬데이 이브닝 포스트지의 표지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미술 비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미술 비평은 왜 필요할까? 첫 번째, 감상 방법을 제시하여 관람자가 작품을 탐색하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줍니다. 관람자는 비평가의 관점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어떤 경우든 비평문을 한번 읽고 나면 작품에 다가서기가 수월해집니다. 나아가 관람자는 자신만의 비평 활동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둘째, 작가는 비평가의 활동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고 이해받고 그러고 합니다. 때로 비평가는 작가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했던 작품의 의미를 발견해서 소개하기도 합니다. 셋째, 미술시장에서는 작품의 가치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작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비평가는 작품의 특징과 작가의 예술관을 소개하면서 미술시장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비평의 관점, 즉 작품을 대하는 관점은 각자의 생각과 가치관, 우리가 속한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술의 정의 역시 시대 상황과 가치 판단의 기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나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 첫째, 예술은 모방이다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모방론에서는 예술이 외부 세계를 얼마나 잘 재현했는가로 그 가치를 판단합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예술 작품이란 근원, 즉 이데아의 외형적 모방에 불과하다고 단언했습니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이 이데아를 모방하더라도 예술가가 나름대로 실제를 나타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자연이야말로 경배의 대상이자 미의 기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모방론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줄곧 이어져 온 관점입니다. 라파엘로의 작품 아테네 학당 벽화 부분인데요. 프레스코화로 제작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플라톤의 예술은 모방의 모방이어서 따라서 매우 하찮은 것이다 라고 하였으며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은 자연을 모방했으므로 그러니까 위대한 것이라고 하였답니다. 미국의 작가 헨리의 캔버스 위에 캔버스가 있는 작품입니다. 제목은 무죄. 둘째로 예술은 형식이다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예술은 오직 예술 그 자체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보는 관점이 형식론인데요. 따라서 작품 외부의 요소는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나타난 양상 그 자체에 집중하게 됩니다. 예술의 가치란 내용이 아니라 의미 있는 형식, 즉 선, 색, 공간의 통일감과 변화무쌍함, 비례, 율동감 등 각 조형 요소의 상호관계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형식론에서는
예술은 그 자체로 고유한 세계로 생각됩니다. 셋째, 예술은 표현이다라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작품은 감정, 개성, 정서의 표현이며 관람자는 감상하면서 그 모두를 공유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 표현론입니다. 모방론이 그리스 로마 시대의 구상 예술 및 고전주의 미술 경향과 맞닿는다면 표현론은 낭만주의 미술과 연결지을 수 있습니다. 예술가는 그림의 개성과 감정을 솟구치는 그대로 노출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과정에서 조율하여 표현한다고 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작품은 반 고흐의 자화상입니다. 캔버스 유체 물감이고요. 1887년에서 1888년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술은 인정받아야 작품이다 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작품들은 어떻게 그곳에 있게 되었을까? 바로 누군가 그것을 작품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작품으로 불리는 대상들은 각 시대의 기준에 따라 예술의 자격을 수여받았다고 보는 관점이 제도론입니다. 겉보기엔 똑같아도 미적 가치를 인정받았느냐 여부에 따라 작품이 될 수도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워홀의 브릴로 상자의 작품이 바로 그 예인데요. 슈퍼마켓 진열장의 브릴로 세제가 아니고 예술가가 만들고 비평가가 인정한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어느 공중 화장실 변기 자리에 남겨진 낙서입니다. 뒷상 다녀감. 변기의 운명은 바로 레디메이드, 즉 기성품이란 뜻으로 작가가 공장에서 생산된 일상용품을 선택해 변형 없이 그대로 예술작품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 하나, 예술은 정의할 수 없다는 관점이 있는데요. 예술작품에는 유사성만 있을 뿐 공통된 본질은 없으므로 정의하기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예술정의 불가론입니다. 끊임없이 등장하는 새로운 유형의 작품들은 이전까지의 모방, 표현, 형식 개념으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방론, 표현론, 형식론이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관점들을 통해 예술의 특정한 성질에 주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갖가지 예술 이론들은 작품을 다각도로 감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렇다면 미술 비평은 왜 필요한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영화나 연극, 음악, 무용 등의 공연을 관람하거나 미술 작품을 감상한 후에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면 영화를 감상한 후에 사람들은 영화에 대한 줄거리를 말하며 장면을 분석하여 해석하고 그 영화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같은 견해를 갖고 있는 부분을 공유하며 다른 견해일 경우 설득하거나 상대방의 논리를 주의를 기울여 듣고 토론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전문적인 비평가가 아니더라도 관객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미술 작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대중들은 작품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 보편타당한가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하므로 전문 비평가의 비평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하나의 미술 작품이 비평가로부터 호평을 받고 아니면 혹평을 받았다고 해서 그 작품의 가치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비평가 역시 개인의 취향이나 편견에 의해 작품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대에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작가의 작품들이 후대에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품을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학습과 미적 지각력, 판단력, 작품 창작력, 미술 이론 지식 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공부를 한 사람만이 비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술에 관심을 가지고 미술품을 많이 접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면 누구나 비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이 지금 보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한가운데 서로 마주보며 걸어오는 두 인물 중 왼쪽이 플라톤이고 오른쪽은 아리스토텔레스인데 관념 철학과 자연 철학으로 대비되는 둘의 상반된 세계관을 나타내듯 그 손 방향이 각각 하늘과 땅을 향해 있습니다. 이외에도 그들 옆에서 철학을 설파하고 있는 소크라테스, 그림 하단에서 책에 몰두하고 있는 피타고라스, 턱을 갠 채 사색에 잠겨 있는 헤라클레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라파엘로가 당대 현인들의 모습을 모델로 하여 이 그림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얼굴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물이 등장함에도 산만하지 않고 잘 짜여진 구도를 보여주는 것은 1점 투시화법에 따라 그렸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